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죠. 협심증과 심근경색도 그렇습니다. 특히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괴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치료는 문제가 생긴 곳을 넓혀주는 걸 텐데요. 시술적 치료로 진행되는 심혈관 중재술의 방법, 또 시술 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여러 유행들에는 원형 탈모증도 있는데요. 원형 탈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건강 365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환에서 시간과의 싸움이라든지 골든타임이 강조되면 상당한 부담을 갖습니다. 흔히 급성으로 표현되는 심근경색 역시 제때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심근경색을 얘기할 때 급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항상 급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급성에 반대되는 표현이 만성인데, 네. 만성 심근경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오래된 심근경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심근경색을 모르고 그냥 정말 운이 좋게 지나가신 분들은 나중에 심장 검사를 해보면 심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급성은 이미 지나서 치료를 할 시기를 조금 놓친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오래된 심근경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실제로 급작스럽게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들은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급작스러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다라고 하셨는데,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는 저희가 이제 위험 인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다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질환들 중에 당뇨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관상동맥, 심장에 영양분을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 저는 그냥 심장혈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때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얘기할 때 이제 말씀하신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이제 지적이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심근경색의 전 단계로 봐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인자는 하나의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잘 조절되면 심근경색이라는 이런 위험한 질환까지 아예 가지 않게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심근경색과 함께 협심증이라는 이야기를, 협심증이요. 네,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좁아진 상태를 협심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이것이 조금 더 진행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경우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관상동맥 안쪽으로 이제 그렇게 기름이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면 이건 또 죽상경화증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름들이 참 어렵고 복잡한데 죽상경화증으로 또 혈전이 생긴다면서요? 네, 이제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일반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이제 죽상경화증은 예전에 저희가 한문 쓰는 시대에 이게 죽처럼 약간 말랑말랑한 형상을 띈 걸로 인해서 심장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표현을 저희가 죽상경화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이제는 그냥 동맥경화증으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름이 낀다는데 이제 저희가 기름을 흔히 몸 안에 있는 거를 콜레스테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콜레스테롤 중에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희가 영어 이름으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혈관 사이에 촘촘하게 끼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딱딱해짐을 넘어서 더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을 좁게 만드는 그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많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네.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계속 흡연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에 끼고 이제 쌓이면서 이제 혈전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혈전이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네, 거의 대부분 혈전은 급성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 좁아진 사이로는 이 피가 가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 빨라지거나 아니면 조금 느려지거나 우리가 네. 강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이란 거는 그렇게 혈액의 속도가 변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렇군요. 예, 심장 혈관이 좁아진 그 부위가 딱 그런 이제 취약한 지점이 되면서 항상 이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 네. 이제 거기에 막 피떡들이 생기면서 그 피떡들이 혈관을 순간적으로 막게 되면서 환자분들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은 실제로 3명 중에 1명은 병원에 아예 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네. 그런 돌연사의 위험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 급성 심근경색을 두려워하는 건데요. 실제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은 거죠? 네, 일단 통계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중에 1명은 안타깝게도 병원에 아예 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일단은 병원에 오신 분들도 뭐 혈압이 유지가 안 된다든지 쇼크 상태로 오는 분들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그렇죠. 네. 이게 낮이고 밤이고 시간을 따지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이 이 심장 혈관 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항상 병원 한 20분 근처에 집을 구하고 아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 상당히 위험한 이제 상황인 건데요. 증상은 어떤가요? 이게 아주 심한 가슴 통증이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증상을 통증으로 돼서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라고 항상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이 통증 하나 가지고 심근경색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연구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통증이 어떻게 아프세요라고 가슴이 어떻게 아프세요라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딱 짚는 경우는 심근경색에 의한 통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외래나 응급실에서 가슴이 어떻게 아프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은 네. 손바닥을 펴서 가슴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주먹을 쥐고 가슴에 뭔가 돌이 짓누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이 아닌 그렇게 여러 부위로 좀 통증이 오는 네, 거네요. 정확하게 어느 딱 한 부분을 찍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흉통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치료가 궁금합니다. 치료는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걸 텐데요. 혈전 용해제부터 투여를 하는 건가요? 이제 혈전 용해제는 예전에 저희가 스텐트라는 이런 스프링처럼 생긴 금속으로 혈관을 열어주기 전에는 이런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혈전 용해제 같은 약물은 보통은 사용하지 않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되는 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환자분이 오게 되면 거의 1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스텐트 시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개통수를 하게 됩니다. 네. 1시간 안에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심장혈관 중재술로 불리는 시술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네, 이제 심장혈관 중재술은 말 그대로 막힌 혈관을 저희가 어떤 중재술을 통해서 열어주는 건데요. 네. 예전에는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심장은 저희가 접근할 때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타구니에 있는 큰 동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다 작은 손목이라든지 손등의 혈관을 부분마취만 통해서 심장까지 접근을 하고요. 거기서 0.01mm 정도 되는 쉽게 말하면 와이어, 철사줄을 그 막힌 혈관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네. 그것을 레일 삼아서 거기에 풍선을 집어넣어서 혈관을 확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그 막힌 혈관을 완전히 개통을 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저희가 심장혈관 중재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손목, 손등의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혈관이 넓어지면서 회복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스텐트라든지 풍선으로 혈관이 넓어지는 것을 저는 시술이 끝나고 항상 환자 보호자분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관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심근경색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예방을 하려면 네. 약도 잘 드셔야 되고 심장 재활이라는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치료의 끝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일단은 응급실에서 이런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걸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손등이나 손목으로 시술을 하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도 바로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반나절 정도 되면 화장실 걸어가는 거는 전혀 문제 없고, 그렇군요. 네, 그 다음날부터 저희가 심장 재활이라고 해서 바로 재활실에서 자전거도 타고 러닝머신을 걷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고 이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음날부터 심장 재활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걸어 나가거나 운동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손등 혈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기존과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네, 한 30년 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다리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시술을 하다가 한 20년 전부터는 손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했는데요. 네. 이제 저희는 최근에 더 최소 침습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붙이면 거기에 도톰하게 이렇게 살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도 이 동맥이 있거든요. 한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맥이.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심장까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시술 이후에도 식사를 하시거나 손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혈관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그 최소 침습 접근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는 한 6, 7년 전부터 계속 그쪽으로 시술을 하면서 처음에는 협심증 환자들부터 시술을 하다가 지금은 급성 심근경색, 그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시술을 하게 되고 네. 혈관이 작기 때문에 시술하는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저희는 모든 환자들을 다 거의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작은 혈관으로 시술을 하는 만큼 성공률도 높고 그 이후에 환자분들의 회복력이 무엇보다 좋기 때문에 네.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좋은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의 회복력이 좋아서 만족을 한다고 하셨는데 환자는 편한데 의료진은 힘들겠어요. 네, 그래도 환자분들이 행복한 거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환자분들한테 주는 게 또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손등 혈관을 통한 최소 절개법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럼 가장 큰 장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일까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환자분들이 혈관이 크면 클수록 의료진 입장에서는 시술하기는 용이하지만 네. 그 이후에 시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성이 또 반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저희가 시술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손등으로 최소 절개법을 이용해서 하면 그런 출혈에 대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손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손목을 이용해서 뭐 작가분들이라든지 화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종종 이제 외래로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손목으로 하다가 혹시나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군요. 문제가 생기면 예. 이제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그런 거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어떻게 좀 알아보시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손등 혈관뿐 아니라 이제 손가락 동맥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럼 시술 후에도 약 복용은 오래 이어지나요? 네,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스텐트 시술을 하는 거는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50년, 100년이었으면 사실 그런 분들이 회복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스텐트 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명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스텐트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똑같이 계속 피떡을 만들려고 우리 몸은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떡이 생기지 않게끔 평생 약을 잘 복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라는 그런 네. 약들을 잘 복용해야 되고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심근경색이 생기는 원인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혈관에도 그런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약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럼 시술 후에도 관리를 안 하면 이제 재발 위험이 있는 거겠죠? 네,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응급실에 오신 것 자체가 아주 행운이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네. 하나는 시술 이후에 원내 사망률이 5%나 보고되고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참 무서운 질환이기도 한데요. 시술 이후에 퇴원하고도 1년 동안 또 혈관이 막힐 확률이 한 5% 정도로 보고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텐트 시술이 넣은 게 끝이 아니라 네. 계속 관리하면서 평생 동안 동반자처럼 이끌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스타틴 계열의 약이 주는 부담은 없습니까? 네, 스타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스타틴을 먹는 경우들이 뭐 어떤 분들은 당뇨 발생률이 올라간다 이런 보고들도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스텐트 시술을 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은 당뇨 발생률이나 이런 위험도를 다 확인을 하더라도 스타틴을 먹었을 때 먹는 환자의 이득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생길 수 있는 뭔가 안 좋은 일들은 한 0.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 반드시 먹어야 될 약 2가지를 꼽는다면 네.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스타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런데 혈관이 막힐 위험은 항상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위험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 저희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네.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 4명 중에 3명이 고혈압 환자고요. 네. 10명 중에 4명이 당뇨 환자고 10명 중에 5명이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네. 그리고 흡연율도 여전히 한 40% 정도는 흡연을 하신 분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 이후에 환자분이 회복을 하고 이게 재발하지 않으려면 앞서서 얘기한 이 병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금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금연은 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냐면 담배를 피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 계속 흡연을 하게 되면 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거기에 스텐트에 피떡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외래 왔을 때 금연하시는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와 특히 금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 시술적 치료로 진행되는 심혈관 중재술의 방법, 또 시술 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소중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농담 같은 진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탈모에도 종류가 많고요. 남녀 구분 없이 또 나이와도 상관없이 탈모 위험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원형 탈모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원형 탈모증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잘못 작동해서 외부 병균이 아니라 네. 자신의 모낭을 공격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내 머리카락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네. 이 증상이 발전하면 눈썹이나 속눈썹 그리고 온몸의 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원형 탈모증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원형 탈모를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네, 실제로는 자가 면역 질환, 즉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건데 내 안에 면역 세포가 모낭을 적으로 여긴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면역 세포는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없애고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원형 탈모증에서는 그러한 면역 세포가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모낭, 즉 머리카락 뿌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갑작스럽게 머리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어떤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이 진행한 연구 중에 원형 탈모의 원인이 되는 면역 세포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을 연구해 왔는데요. 네. 원형 탈모증은 특정 면역 세포, 특히 T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CD8 T세포라는 것들이 모낭을 직접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가상기억 T세포라는 특수한 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네. 모낭을 외부 침입자처럼 착각해서 공격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네, 저희 연구팀은 이 면역세포들에 대해 분석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기억 T세포라고 하셨는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가상기억 T세포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세포군이 원형 탈모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보통 T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만나야 기억을 가지게 되고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가상기억 T세포들은 실제 감염을 겪지 않았는데도 마치 감염을 경험한 것처럼 이미 준비된 상태로 존재하는 면역세포입니다. 네. 네, 이 세포들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이 잘못된 신호에 반응하면 자기 조직도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 가상기억 T세포들이 정상적인 모낭을 이상한 세포로 오해하고 네. 공격한다는
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을 보호해야 하는 T세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염증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추가 연구도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원형 탈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T세포들이 잘못된 반응을 보여서 모낭 주변의 염증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저희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이 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선택적으로 면역 반응을 낮춰서 보다 정밀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원형 탈모증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형 탈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원형 탈모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빠진 머리카락이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를 유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면역계 이상 반응 유도하는 하나의 계기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네. 내 몸의 면역 세포가 잘못된 반응으로 모낭을 공격하면서 머리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단순히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해서 항상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기나 경증의 원형 탈모는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증상이 반복되거나 범위가 넓어지시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이 원형 탈모증이라는 이름이 일단 동전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이름에 나타난 그대로 네. 머리카락이 동그랗 모양으로 빠진다는 듯이 유래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원형 탈모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머리카락 둘레에 걸쳐서 빠지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머리 한두 군데에 생기는 게 아니라 두피 전체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형 탈모증은 처음에는 보통 한두 군데에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거나 조절되지 않으면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됩니다. 원형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원형 탈모도요. 이 머리카락뿐 아니라 뭐 눈썹이라든지 채모까지 빠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원형 탈모증은 증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두피 전체나 심지어 눈썹, 속눈썹, 온몸의 털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들을 각각 전두 탈모증 그리고 전신 탈모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료가 더 어렵고 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형 탈모가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원형 탈모는 의외로 흔한 질환이고요. 네. 여러 가지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 정도는 일생에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네. 나이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이 질환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성인, 심지어 노년층까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대에서 네. 20대 초반에 처음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소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어릴 때 처음 생겼거나 가족력 있거나 또는 다른 자가면역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탈모가 넓게 퍼지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면밀한 관리와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10대, 20대 초반에도 발생하고 또 소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많이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원형 탈모의 증상은 그럼 갑자기 생기는 건가요? 네, 원형 탈모증은 정말 갑자기 생기고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하루아침에 머리카락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원형 탈모증은 통증이나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네. 모르고 있다가 머리를 감거나 말리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만지면 한 움큼씩 그렇게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 원형 탈모증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처음에는 작게 생겼다가 다시 네. 좋아졌다가 그리고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다시 생기는 경우도 많고 네. 그때마다 범위나 새로 생기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원형 탈모를 겪은 적이 있으시다면 네. 초기의 증상을 빨리 알아채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재발할 때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많이 진행이 되면 뭐 두피 전체로 또 온몸에 털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재발을 반복할수록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신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원형 탈모증은 재발을 자주 반복하거나 이 면역 반응이 강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탈모가 점점 넓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 전체, 심하면 눈썹, 속눈썹, 온몸의 털까지 모두 빠지는 전신 탈모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조기에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을 잘 억제해주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원형 탈모는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검사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육안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진단이 애매하거나 다른 탈모와 감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피부 확대경 검사나 피부 생검, 그리고 혈액 검사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갑상선 질환이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 등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형 탈모증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 등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연계성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보겠네요. 기본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원형 탈모증은 원형 탈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원형 탈모증 증상이 심하거나 혹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는 환경이 있으시면 제가 추가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들 놀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는 건가요? 네, 많은 경우에서 네.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납니다. 특히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속도도 빠르고 예후도 좋은 편이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네. 증상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다시 머리를 되찾고 계십니다. 네. 근데 상태에 따라서 치료제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제도 쓰인다면서요. 네, 원형 탈모는 범위나 기간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요. 네. 이 초기 그리고 경증에서는 바르는 스테로이드제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주로 시행을 하고 네. 범위가 넓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제 혹은 사이클로스포린, 멜토트레세이트와 같은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빠르고 심하게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네. 환자분들께서 입원을 하여서 어. 고농도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고농도로 투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많이 걱정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약간 치료제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원형 탈모 환자분들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했을 때 너무 이제 치료에 거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주사 치료를 하기가 어렵고요. 네. 따라서 이제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종류의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됐고 이제 반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면역 억제제들의 경우에 간이나 심장 등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환자분들과 상담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자가 면역 질환인 만큼 지금 면역 억제제도 쓰인다고 하셨는데요. 면역 억제제라든지 뭐 사용되는 여러 치료에서
JAK 억제제라는 새로운 약제가 또 쓰인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잭 억제제가 원형 탈모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해 주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원래 잭 억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쓰이는 약인데 네. 최근 연구에서 중증 원형 탈모 환자에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약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잭 억제제라고 하셨는데요. 먹는 약인가요? 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약입니다. 이게 중증 원형 탈모에 쓰이는 약제라고 하는데 그럼 중증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전체 두피 면적의 50% 이상 빠졌거나 아, 예. 네, 그것보다는 좀 덜 빠지더라도 눈썹, 속눈썹까지 빠진 경우 등을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안타깝지만 상대적으로 자연 회복이 어렵고 네. 재발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잭 억제제 복용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 중증 환자들에게 쓰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이도 살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와 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네. 잭 억제제 중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올루미언트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네. 이 올루미언트라는 약제는 성인 환자, 특히 18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반면에 최근에 출시된 니트플로라는 약제는 12세 이상의 허가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연령대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더 어린 나이의 경우에는 아직 잭 억제제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의사의 판단하에 그리고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서 신중하게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 적용은 되는 건가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원형 탈모에 쓰이는 잭 억제제의 경우에는 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가능한 빨리 중증 원형 탈모 환자에게 보험 적용이 되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잭 억제제가 이제 기존의 면역 억제제와 비교할 때 장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존의 면역 억제제들인 스테로이드제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더 많았고 이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잭 억제제의 경우에는 표적화된 면역 조절제로서 특정 염증 신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빠르고 전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잭 억제제 역시 면역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나 혈액 검사 추적 등은 필요하지만 네. 비교적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증 원형 탈모 환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는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치료 비용이 더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험 적용이 좀 돼서 중증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원형 탈모가 사실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제 확연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치료 중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원형 탈모는 단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청소년 그리고 사회생활 중인 분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형 탈모증이 생긴 건 환자분들의 잘못이 있다거나 네. 혹은 환자분들의 면역 상태가 잘못돼서 혹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 체계가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네. 우리는 그 반응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리고
회복된 분들이 정말 많고 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발이 잦다고는 하셨지만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면 또 재발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형 탈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